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과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 시청자입니다. 집안일을 하며 간간히 채널을 틀어놓고는 하는데 문득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볼까 싶어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자랐다는 표현을 쓰기에도 애매해요. 저는 어머니께 거의 방치되다시피 컸거든요. 저는 태어나 한 번도 저의 친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성함도 몰라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가셨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도망가신 뒤로 새로운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는 어머니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다방 일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다방에서 커피를 팔고 티켓을 팔아 벌어온 돈으로 두 사람은 먹고 살았고 어머니의 배가 점점 더 불러오자 어머니께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두 번째 남자도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혼자 저를 낳으신 후 제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대로 저를 방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밤낮으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듣다 못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를 나온 경찰에 의해 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출산 후 몸이 급격하게 나빠져 아이를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아이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변명했고 경찰들은 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는 놀랍게도 제가 조금 큰 후에 어머니께서 직접 제게 이야기해 주신 것들입니다. 본인의 연기 실력이 썩 괜찮았나 보다 깔깔대면서 웃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가 소름이 끼치도록 싫었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저를 전처럼 방치하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제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을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있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글을 읽고 제대로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신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혹시 어머니께서 집에 안 계시냐, 어떻게 지내고 있냐 물어오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답해드렸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경악하신 선생님의 신고로 또 한 번 경찰이 저희 집을 찾아왔고 이번에는 아동 전문가라는 여자가 함께였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집을 대충 둘러보고 어머니와 몇 마디를 나누더니 아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다며 그 지옥 속에 저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여자가 제대로 저를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었다면 제 인생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말도 잘 못하고 항상 더러운 옷에 다 낡아빠진 물건들을 쓰는 제게 친구 같은 존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다방에 티켓을 팔러 다니셨고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매번 남자친구가 바뀌었고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실 때마다 어린 저에게 옷장에 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 보는 것은 참 오랜만인데 제가 스스로 쓰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어머니라는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해왔던 일이 얼만큼 잘못된 일인지, 지금 내 불행한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나이였고 어머니는 참 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사는 오직 돈과 남자였어요. 어머니는 40이 넘는 나이가 되도록 본인을 먹여 살려줄 백만탄 왕자님을 기다렸습니다. 제게도 여자는 그저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며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날 닮아 얼굴 하나는 예쁘장하니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다 얘기하셨어요. 머리가 클수록 어머니에게 대드는 날이 많아졌고 어머니께서는 그럴 때마다 골이 아프니 제발
입 좀 다물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나가서 돈을 벌러 오라고 등을 떠밀었고 결국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7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택배 포장이나 옷 분류같이 간단한 노가다일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비리비리한 저를 보고 받아주지 않은 곳이 태반이었고 겨우 일하게 된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노동을 하고 있으려니 같은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또래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지옥 같은 적막뿐이었고 그 사평 남짓한 공간이 너무나 싫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이야기가 잘 되어가는지 어느 날부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와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며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으셨어요. 앞서 했었던 이야기 모두 이날 들었던 것입니다. 본인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나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제 앞에서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떠벌떠벌 늘어놓다니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술에 취해 이야기를 떠들어대던 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한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 혼자서도 지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먹을 것을 살 만큼 돈도 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전기가 끊겼고 물도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편지함에 각종 공과세 관련한 편지들이 쌓여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 쌓여있는 편지들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없는 노릇이었고 일하던 공장의 반장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니 반장님께서는 제가 공장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40, 50대 아주머니들과 함께 공장 숙소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아주머니들께서는 모두 저를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그중 한 분께서 제게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나라에서 하는 공짜 야학이라는 게 있다며 기뜸을 해주셨어요. 그 뒤로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 나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시절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기도 벅찼던 제게 야학이라는 공부라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몇 년간 공부를 쉬어서 그런지 전부 처음 배워보는 것들 같았습니다. 전 언제나 부진한 학생이었고 야학에 계시던 아주머니들보다도 더 공부를 못했어요. 외워도 외워지질 않았고 책 내용이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꼭 가지고 싶었기에 밤잠을 줄여가며 매일같이 코피를 흘릴 정도로 공부했고 결국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근처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국어 강사였는데 야학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야학 학생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있는 여자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20대 초반이었던 제가 처음부터 눈에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인지라 잘 따라올 줄 알았는데 헤매고 버거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쓰였고 날이 갈수록 더더욱 마음이 갔다고 했어요. 남편은 봉사 시간이 끝나도 저를 위해 따로 질문을 받아주고 연락처를 알려주며 모르는 것이 있으며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게 언제나 다정하게 굴어주고 웃어주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으셨으니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남편 이전에는 남자라고는 전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에 대한 반감이 심했었죠. 제가 아는 남자라고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도망간 남자, 그리고 어머니께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버린
그 백마탄 왕자님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을 경계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고 정말 동등한 사람 대 사람으로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사람 간의 순수한 감정 교류가 그렇게 가슴 설레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을 가장 먼저 자랑한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합격 소식을 본인 일처럼 몹시 기뻐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쉽다고도 했어요. 제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것은 이제 저희 두 사람이 더는 만날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몹시 아쉬운 기분이 들었던 남편은 제게 진지한 만남을 제안해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쉽사리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살아온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에게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할 동안 이렇다 할 반응 없이 덤덤하게 듣고만 있던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아주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어떻게 그런 힘든 삶을 잘 버텨낼 수 있었냐. 너 정말 대단한 아이다. 그런 속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내가 너를 안 좋게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부담이 되거나 내가 싫은 게 아니라면 우리 한번 만나보자. 너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 있다. 얘기해 주었고 결국 그렇게 남편과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장담했던 대로 연애는 몹시 행복했어요. 남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나들이도 나가고 남편은 어두웠던 제 인생에 내려온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도움으로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공장을 나온 제게 따로 집을 구할 필요 없이 같이 살자며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시장에서 국수 가게를 하시고 남동생 한 명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만 어렴풋이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지만 남편의 가족들도 저를 좋게 봐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혹여나 못 배워먹은 년이라며 저를 문장박대하시지 않을까. 남편도 그런 가족들의 태도를 보고 제게 이별을 고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날에 정말 죽을 만큼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무색하게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몹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이야기 많이 전해들었다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우리를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한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 어떻게 그런 힘든 세월을 보내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자랐냐며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보이셨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서 느껴졌던 온기가 시부모님께도 그대로 느껴졌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과 저의 신혼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비록 넓지도 않고 그닥 깨끗하지도 않은 집이었지만 저는 그 공간이 참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였어요. 아들은 건강하게 문제없이 무럭무럭 자랐고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만 같았던 제 삶은 남편을 만나면서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셋이 함께 외식을 하기도 하고 나들이를 나가기도 하며 평범한 가족들처럼 지냈습니다.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제게 다정하고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아픈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었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본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지내자 말씀하셨던 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로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시며 챙겨주셨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남편보다 제 밥상에 먼저 고기 반찬을 올려주시고 좋은 것이 생기면 남편보다 저를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라면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셨고 부른 배를 안고 시댁을 찾아가면 버선발로 뛰어나와 호들갑을 떨며 보살펴 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나 자라진 못했지만 그런 시부모님 덕에 내가 다정하신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살아왔겠구나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임신을 하면 친정어머니가 많이 챙겨주는 법인데 제게는 친정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본인이 2배로 더 챙겨주셔야 한다며 힘든 것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달라고 하셨고 임신 말기에 접어들어서는 꼬리뼈 통증으로 거의 누워 지내다시피 했는데 가게 문까지 닫으시고 하루 종일 곁에 붙어 저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으셨어요. 이럴 때 곁에서 잘 챙겨주지 않으면 평생 상처가 되어 가슴에 남는 법이라고. 섭섭한 것, 불편한 것이 있으면 꼭 말해라. 내가 아무리 엄마처럼 챙겨주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무조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들만 둘이라 딸은 키워본 적이 없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막내딸이 생기려고 내가 아들만 낳았었나 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펑펑 났어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남편, 이런 시부모님을 만났을까 싶었죠. 그렇게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이 태어난 후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육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 가게 일을 간간히 도우러 다녔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시부모님께서는 시장에서 작은 국수 가게를 하셨습니다. 메뉴는 잔치국수와 김치말이국수, 파전. 단 3가지였지만 언제나 장사가 잘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손질을 하며 장사 준비를 하셨고 저는 그런 재료 준비를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점심쯤 찾아가 서빙이나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시부모님께 손주 얼굴도 보여드리고는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고 대해주시는 만큼 저도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고 싶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고 좋은 물건이 생기면 시부모님 생각부터 났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 가게를 찾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사를 돕던 중이었어요. 대낮부터 술에 잔뜩 취한 덩치 큰 남자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가게는 손님이 오는데 인사도 안 하냐, 주인 어디 있냐 언성을 높이는데 딱 봐도 고주망태가 따로 없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응대하시기보다는 제가 상대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급하게 남자 앞으로 다가섰어요. 주문하시겠냐 물으니 남자는 그럼 내가 주문하러 왔지 여기 그냥 앉아있을 것 같냐며 잔치국수 한 그릇과 막걸리 한 병을 주문하더라고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는 것 같았지만 알겠다 답하고 서둘러 국수를 내갔어요. 사실 시장 안에 위치한 가게이다 보니 대낮부터 술을 드시고 오시는 손님이 적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말투며 행동이 거칠어지기 마련이고 세상에 온갖 기상천외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술에 취해 언성 좀 높이고 추태 부린다고 해서 그닥 진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국수를 남자의 테이블 위로 내려놓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야! 하면서요. 설마 나를 부른 건가 싶어 지금 저한테 야라고 하신 거예요? 되물으니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냐며 어디 손님 국수를 내려놓는데 그렇게 탁소리가 나게 내려놓냐며
너 때문에 밥맛이 다 떨어졌다고 그대로 뜨거운 국수 그릇을 제게 잡아 던졌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데 다행히도 국수는 제 바로 앞바닥에 엎어졌어요. 가게 안에 손님들도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모두 놀란 기색이었고 주방 앞에서 손주를 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도 그제서야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뛰어나오셨습니다. 당신들이 이 가게 주인장이요? 2년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어. 어디 하늘 같은 손님 응대를 그딴 식으로 해? 어? 너 때문에 밥맛이 다 떨어졌다고. 지금 내가 술 취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내가 너 같은 년한테 무시 당할 만한 사람인 줄 알아?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들어대며 소리를 질렀고 생전 처음 당해보는 모욕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렇지만 시부모님의 가게였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기에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 사과를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 앞을 가로막으시며 남자와 똑같이 언성을 높였어요.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어디 우리 소중한 며느리한테 이년저년거리면서 함부로 말을 해? 당신 같은 손님 우리도 필요 없으니 써 꺼지쇼. 난동 피운다고 경찰 부르기 전에. 시아버지의 말에 남자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아버지를 잇는 힘껏 밀쳤어요. 노쇠하신 시아버지께서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지셨고 저는 너무 놀라 바닥에 엎어진 시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시며 눈을 뜨지 못하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불렀어요. 이렇게 일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가게 안에 모두가 쓰러진 시아버지께 정신이 쏠린 사이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도망쳐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시아버지께서는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병상에 눕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무슨 잘못이 있겠냐며 신경 쓸 필요 없다. 장사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것이라며 괜찮다 말씀해 주셨지만 저 때문에 다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응대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했다면 남자가 저를 야라고 불렀을 때 욱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시부모님께서 나서시지 않도록 일을 잘 처리했더라면 시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허리가 불편하셔서 제대로 몸도 일으키시지 못하는 시아버지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께서 퇴원하시기 전까지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 붙어 시아버지를 간호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본인이 하셔야 할 일인데 가게 일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며 제게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제가 간호를 해드리는 게 맞다. 어머니께서도 혼자서 가게 보시느라 힘드실 텐데 제가 못 도와드려 너무 죄송하다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왜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우리 소중한 며느리한테 이년저년 거리며 함부로 욕보이는데 참고 있는 게 더 말이 안 된다. 네 시아버지가 몸은 다쳤어도 그때 화를 안 내고 넘어가셨으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 하셨을 거라며 너무 마음 쓰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내내 제게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항상 제가 늙은이 수발을 드느라 고생이라며 저를 먼저 걱정해 주셨어요. 비타민 음료나 과일 같은 것이 생기면 본인 입보다 제 입에 먼저 넣어주시기 바빴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느라 힘들 텐데 병원에는 그만 와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안일이나 육아보다 아버님 간호가 먼저다. 아버님도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셨기에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 주실 수 있던 게 아니냐. 제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사는지 모르겠다 말씀드렸고 그런 제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너털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대우라도 되냐며 자식 둔 아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뿐이었다. 눈앞에서 자식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참겠냐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을 한참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아버지께서 퇴원하신 뒤로도 한동안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제가 가게 일을 본격적으로 돕게 되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유치원에 보낼 만한 나이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제가 마음 불편해서 안 된다며 억지를 부려 새벽부터 가게에 나갔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그런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넌 항상 네가 무슨 복이 있어서 나 같은 남편을 만났을까 얘기하지만 본인은 저 같은 아내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면서요. 그러던 와중 저희 부부에게는 두 번째 아이가 생겼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을 임신한 후 저를 버리고 떠났던 친정엄마가 갑작스레 저를 찾아왔거든요. 네가 벌써 이렇게 커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니 세월 참 빠르다.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니? 네가 나를 닮아서 얼굴 하나는 봐줄만 하다고.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라고 했잖아. 역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해. 어머니께서는 지난 세월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어제 집을 나갔다가 오늘 돌아온 사람처럼요. 도대체 어떻게 제가 지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한동안 너희 집에서 신세를 좀 져야겠다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얼굴 마주보며 지낼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볼일 끝났으면 그만 가주세요. 외간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17살 딸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찾아오면 다해요? 난 당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고 끔찍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빌부터 지낼 생각 꿈에도 하지 마요. 그러나 언제 생각해도 기가 찰 정도의 특유의 뻔뻔함은 여전했어요. 제가 몸소리를 치며 싫어하는데도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는 저희 집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그때까지도 거실에 버티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제 어머니라는 말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려 노력했지만 제가 너무나 싫어하고 치를 떠는 모습을 보더니 결국엔 트렁크를 질질 끌어 집 밖으로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같은 엄마 죽었다고 생각한 지 오래니 그렇게 좋아하는 새로운 남자 찾아 살아라.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을 만나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나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의 상처는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저 묻혀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를 방치하고 학대했던 그 여자를 만나고 나니 묻혀있던 상처가 엉망진창으로 헤집어진 기분이었고 그날 밤은 오랫동안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제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 옷장 문틈새로 들려오던 어머니와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 더럽고 이상한 아이라 저를 피하고 따돌리던 학교 친구들, 우편함이 터질 듯 차있던 편지들과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방, 어둡기만 하던 미래와 이대로 죽어버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하던 수많은 나날들.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슴이 쿵쿵 뛰었고 제 옆에서 고온히 잠들어 있는 남편과 아들을 보고서야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과거에 존재하는 것들 뿐이다. 지금의 내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화로운 삶이 있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 몇 번이고 스스로 되뇌이고 나서야 잠에 들 수 있었고 다음 날 아침
학원으로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해주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도 마음이 완벽하게 진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란 인간은 정말 염치라는 게 없어? 그러나 모든 아침 일과를 마치고 시부모님의 국수 가게를 찾았을 때 겨우 진정시켰던 심장이 다시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가게 앞에 서 있던 익숙한 실루엣의 여자가 다름 아닌 저의 친어머니였거든요. 제 뒤를 미행이라도 한 건지 아니면 뒷조사라도 한 건지 시부모님의 가게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인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보기 흉할 정도로 진한 화장을 얼굴에 쳐바른 여자는 뻔뻔하게 시부모님께 본인이 제 친엄마라 인사를 건넸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니를 자리에 앉히시고 차를 내우셨습니다. 여자는 일말의 염치와 수치심이라는 게 없는지 시부모님 앞에서 그간의 살아온 세월 얘기를 떠벌렸어요. 저를 임신했던 이야기와 그 뒤 만났던 남자가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간 얘기, 그 뒤로 본인을 나락 같은 인생에서 구원해줄 남자만을 기다렸다는 이야기. 제가 17살이 되었던 때 그런 꿈에 그리던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바람이나 이혼했다는 이야기. 그 뒤로 다시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이미 공장으로 떠난 뒤였고 어머니께서는 이곳저곳 다방을 떠돌며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받아주는 곳이 없자 수소문을 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결혼 전에 어느 정도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었지만 시부모님께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만 말씀드렸지 이렇게 자세한 사연을 들려드렸던 적이 없었기에 너무나 부끄러웠고 당장이라도 여자의 멱살을 끌고 나가 길바닥에 내팽겨 쳐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시부모님께서는 점점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자리에서 단호하게 일어나 버리시더라고요. 아니, 뭐예요?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어딜 가는 거예요? 사돈 길이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거지. 보니까 장사도 꽤 잘 되는 것 같구만.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며느리는 본인들 식구도 아니다 이거예요? 시끄럽고 당장 나가셔. 당신 같은 사돈은 없는 게 우리 며느리한테도 백배천배 나으니까. 안 그래도 임신해서 좋은 것만 보고 들어야 할 얘한테 이게 무슨 민폐라.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서 우리 며느리같이 훌륭한 딸이 나왔을까? 부모로서 부끄럽지도 않소.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다신 찾아오지 마소. 그렇게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쫓아내셨고 어머니께서는 잔뜩 성을 내시며 돌아가셨어요. 나중에서야 전해 들은 얘기지만 그날 이후로도 몇 번 가게를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정말로 경찰을 부르겠다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서야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악몽도 많이 꿨고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또 언제 다시 어머니가 나타나 우리 집에 빌부터 사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지도 모르고 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의 가게 앞에서 깽판을 치거나 시댁 식구들을 쫓아다니며 해코지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멀리 떠나든 그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저를 찾아올 것만 같았고 영원히 끊어낼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들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니 영원히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 우울해졌고 둘째를 가졌을 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호르몬이 불안정했던 시기인데 어머니 일까지 더해져 감정 기복이 너무 심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가 찾아왔던 일이 어느 정도 잊혀질 무렵 또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까 남편에게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남동생이 한 명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서방님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동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능력이 좋아 대기업에서 일했고 소개로 만난 사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명절이 아니면 마주칠 일이 없었고 명절에도 동서 부부는 언제나 바쁘다며 밤 늦게서야 내려와 함께 식사를 하고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돌아가기 일쑤였어요. 당연히 제사 준비며 명절 음식이며 전부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 준비했지만 그리 큰 불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이고 멀리 산이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충분히 피곤하겠다 생각했었죠. 시어머니께서도 원체 성격이 좋으신 분이라 그런지 그런 동서에게 한마디 싫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서방님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닮아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성격이었지만 가끔 마주치는 동서는 썩 친절하거나 싹싹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불만 있는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시부모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도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서방님은 아내가 워낙 낯을 가려서 그렇다며 이해해달라 멋쩍게 웃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는 큰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는 정도였습니다. 서방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신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줄곧 서울에서 지내던 동서 부부가 갑작스레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동서가 근처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럼 서방님 회사는 어떻게 하고 내려오냐 물었더니 서방님께서 동서를 위해 이 근처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회사를 옮길 수 있나 싶었지만 어찌되었든 아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으니 시부모님께서는 좋은 소식이었고 저에게도 나쁠 것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서 부부는 저희가 지내던 빌라 근처에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고 이후 사촌이 되었으니 전보다 교류가 많아지겠구나 싶었어요. 동서 부부에게는 저희 큰아들보다 2살 어린 딸이 있었는데 동서를 닮아 그런지 까탈스럽고 툭하면 우는 아이였어요. 콧대가 어찌나 높은지 명절 때마다 어른들이 아이 눈치를 보며 비위 맞춰야 할 정도였죠. 모르긴 몰라도 평소에도 육아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직장까지 다니고 있었으니 육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어 아이를 돌보기가 더 어려웠겠죠. 이사를 온 동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저희 집에 딸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형님, 집에서 쉬고 계신다 들었는데 저희 애 좀 봐주세요. 이 주변에 마땅한 유치원을 아직 못 찾아서요. 한동안 부탁 좀 드릴게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요구에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뭐라 거절할 틈도 없이 동서는 막무가내로 딸을 떠맡기고 가버렸어요. 100번 양보해서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괜찮은 유치원을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당장 회사에 출근해야 하니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고요.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부탁한다면 아이 하나 돌봐달라는 부탁 정도는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동서의 태도는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어차피 집에서 놀고 먹고 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아? 하는 듯한 태도였고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하셨다느니 애가 말은 잘 들었냐느니 인사치레로라도 안부를 물을 법한데 꼭 돈 내고 아이를 맡기기라도 한 사람처럼 아무 말도 없이 애만 데리고 쌩 가버리더라고요. 처음에야 막 이사 왔으니 여러모로 어려움도 있을 테고 남도 아니고 시조카인데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했지만 계속되는 동서의 뻔뻔한 태도에 점점 저도 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애 맡길 거야? 우리 집이 무슨 유치원인 줄 알아? 이쯤 됐으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적당한 곳 찾아서 데려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는 시부모님이랑 서방님 봐서 별말 없이 돌봐주고 있었는데 나도 힘들어. 동서도 애 성격 까다로운 거 알고 있지? 우리 아들도 유치원 보내는 마당에 내가 임신까지 한 몸으로 하루 종일 동서 애 눈치나 보고 있어야겠어? 동서가 생각해도 너무 경우 없지 않아? 아니 형님, 애가 까다로우면 얼마나 까다롭다고 그러세요? 처음 이사 올 때까지만 해도 이웃 사촌이 됐느니 어쩌니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하라 그러시더니
얼마나 지났다고 태도가 싹 바뀌세요? 시댁 식구들 분들 앞이라 그냥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동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제게 언성을 높였고 다음날 아이를 맡기로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다고 바로 그만둘 일이었으면 진작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으면 되는 것을 애초에 일을 빨리 해결할 마음이 없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동서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동서 부부가 가까이 살게 되었으니 시댁 식구들끼리 저녁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자주 생겼고 그때마다 동서는 은근슬쩍 저를 무시하며 본인 자랑을 해댔어요.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명절에 시댁을 찾아오면 입도 뻥긋 안 하고 툭툭 쏘대기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저 성격을 어떻게 숨기고 살았나 싶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우리 큰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본인 딸아이를 보내려고 했는데 조금 알아보니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느니 아무래도 서울하고 비교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느니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형님께서는 따로 일도 안 하시고 집에서 쉬시면서 아이 교육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냐. 요즘 애들은 유치원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곳에 보내야 한다더라. 본인은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다면서 입을 나불나불 대는데 그렇게 딸을 사랑하는 엄마가 몇 주간 제대로 된 유치원에 보내지도 않고 저희 집에 애를 떠맡겼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 발령만 아니었으면 이런 곳에서 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부모님 면전에 대고 고향 흉을 보는데 제 얼굴이 다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사람 좋으신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동서에게도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네가 서울에 살다 와서 그렇다며 조금만 적응하면 여기만큼 살기 좋을 곳도 없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도 동서는 여전히 툴툴거리며 뭐가 불만이네, 뭐가 어쨌네 하루 종일 짜증을 냈고 나중에 가족 식사 자리가 너무 잦다며 제가 이럴까봐 시부모님 계시는 지역으로 이사 안 오려고 했다.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한들 제가 남편하고 결혼했지 시부모님하고 결혼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적당히 선을 좀 지켜주시라 요구하는데 어쩜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거라면서 제게 아이를 떠맡길 때는 언제고 본인이 불편해지니 칼같이 선을 긋는 모습에 기가 찼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 동서에게 며느리라면 이래야지 하시며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얘기들을 쭉 들으셨지만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세상에 저희 시부모님 같은 분들 또 안 계실 거예요. 얼마나 며느리를 본인들 친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배려심이 넘치시는 분들인데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하나 없던 제게도 그리 해주셨는데 본인 말 맞다나 그렇게 잘난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며느리인 동서에게 저보다 잘해주시면 잘해주셨지 못해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연락 좀 자주 해라.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나 본인들보다도 자식들, 며느리들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에게 동서는 식사 좀 자주 했다고 가족끼리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가르치려 드는데 제가 다 열불이 났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조금 언짢으신 눈치긴 했지만 괜히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다음 식사 자리부터 동서 부부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서방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며 아쉬워하셨지만 식사 자리에서 매일같이 제가 만든 반찬 맛이 이상하네.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요리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트집을 잡고 툴툴거리던 동서가 사라지자 저는 속이 시원하긴 했습니다. 1년에 두어 번 명절이나 만날 때는 눈치채지 못했던 단점들이 자주 만나니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동서는 말 끝마다 그놈의 대기업 타령을 멈추지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한 직업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검정고시로 따낸 저를 은근슬쩍 깎아내렸어요. 본인이 배워본 적이 없으니 아이들 교육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모를 거다. 평생 서울 땅이라고는 밟아본 적 없으니 겨우 이 정도 환경에 만족하고 지내는 거다. 본인과 저는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라면서요. 듣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본인이 행복하면 된 거지 너는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냐며
아무리 그래도 네 윗사람인데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다. 남의 집 자식 교육은 본인들이 하게 알아서 두고 너나 잘해라.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과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정색하시며 호통을 치시는 모습은 저의 친어머니가 찾아왔을 때를 제외하고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 모두 항상 별말 없이 참아주니 끝을 모르고 떠들어대던 동서의 입방정이 드디어 끊기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네가 이사를 온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저는 임신 막달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서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어머님과 둘이서 제사 준비를 했겠지만 배가 너무 불러 몸 상태가 이곳저곳 멀쩡하지 않고 힘에 부치더라고요. 게다가 예전 같았으면 멀리서부터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 테니 괜히 부탁하지 말자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동서 부부가 바로 근처에 살고 있으니 충분히 제사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했고 고민하던 저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일어서는 동서를 불러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서, 이번에는 제사 음식 준비 좀 같이 하자. 지금까지야 동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어서 아무 말 안 했다지만 이제는 근처에 살기도 하고 보다시피 내가 배가 많이 불러서 어머님이랑 둘이 준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보고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요? 별거 없어. 동서 항상 저녁에 와서 나랑 어머님이 만든 전이나 나물 같은 것들로 밥 먹었었잖아. 어차피 재료 준비는 어머님이 거의 다 하실 테니 동서랑 나는 옆에서 도와드리기만 하면 돼. 형님, 아무리 제가 이사를 왔다고 해도 그렇지 대기업 다니느라 바쁜 저랑 집에서 띵가띵가 노시는 형님이랑 같은 취급을 하시면 안 되죠. 형님은 맨날 집에서 노셔서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명절은 매일같이 일하다가 찾아오는 휴가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에 무슨 제사 음식이에요? 막말로 남편 조상이지 제 조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신이 무슨 유세예요? 저도 애 다 낳아봤어요. 아무리 배 불러도 움직이는 게 어려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제가 자꾸 애들 교육 얘기하고 대기업 얘기 꺼내니 저한테 억한 심정이라도 있으신 모양인데 아무리 형님이 그러신다고 해도 저랑 형님이 근본부터 다르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저한테 윗사람인 척 설교하러 들지 마시고 형님 분수에 맞게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세요. 이게 듣자 듣자니까 어디서 그런 오망방자한 말을 내뱉어? 동서의 황당한 이야기에 제가 미처 대답할 새도 없이 제 뒤에서 나타나신 시아버지께서는 동서의 뺨을 그대로 거세게 올려 붙이셨습니다. 동서는 그대로 바닥으로 엎어졌고 저는 너무나 놀라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동안 네가 잘난 척 주절거리는 말들 전부 내 아들 생각해서 참아줬지만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놈의 대기업이 뭐라고 그렇게 말끝마다 대기업 타령이냐? 너 하는 꼬락서리를 보아하니 꼴랑 대기업 다니는 것 하나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 보이기는 한다마는 그 잘난 대기업에서는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양심은 아무 필요가 없나 보지. 너 좋을 때만 가족이고 너 불편할 때는 시부모가 뭐냐? 너랑 아무 상관없는 늙은이들이야?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쳐대고 있어. 오늘부터 나도 너 같은 년 며느리로 생각 안 하려니까 썩 꺼져라. 그렇게 가족 모임 자리는 엉망이 되었고 그 뒤로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동서에 대한 얘기를 단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라도 했다는 듯이요. 저와 남편 또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서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심 궁금하기도 했지만 굳이 먼저 연락을 해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명절에도 서방님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으셨고 가족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동서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서방님께서도
그간 동서의 언행이 신경 쓰이기는 했던 건지 시부모님과 저에게 몹시 미안한 눈치였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워낙 타고난 성격이 유순하고 큰 소리를 못 내는 편이라 결혼 생활 내내 동서에게 잡혀 살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날 일을 계기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판단했는지 동서에게 이대로는 도저히 당신과는 못 살겠다며 이혼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동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대기업이 사실은 계약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도 처음에는 동서가 계약직 직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지 못했던 동서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대기업에 붙어 있기 위해 지방의 생산 직렬에 이력서를 넣었던 것이고 발령을 받았다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서방님도 이사를 오고 나서야 사실은 그동안 동서가 계약직으로 대기업에서 일했었고 지금은 이름만 대기업일 뿐 공장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던 겁니다. 동서와 다르게 정말로 대기업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동서 때문에 회사로 옮기게 되신 서방님 입장에서는 몹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동서는 그런 서방님께 적반하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대기업에 다닌다고 큰소리 떵떵 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원래 부부끼리는 이런 비밀도 다 감춰주고 사는 거다. 그리고 애초에 당신도 그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었냐. 다른 곳도 아니고 당신 고향으로 내려온 건데 불만 갖지 말라며 짜증을 냈고 이 일로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서방님께서는 결국 동서의 거짓말을 눈감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과 저에게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굴며 오만방자한 행동을 일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서방님께서 이혼을 선언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굽히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던 동서는 180도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겨우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딸 생각해서라도 잘 지내봐야지 않겠냐. 내가 시부모님과 형님 찾아뵙고 그동안 일 다 사과드리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거짓말이라 밝히겠다 싹싹 빌었지만 이미 서방님께서는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저와 시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동서는 본인의 딸에게도 그닥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게는 그렇게 교육 운운하며 딸을 위하는 엄마인 척 굴더니 집에서는 아이가 울던 말던 육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살림도 엉망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서방님께서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동서는 이제 저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자가 되었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속이 시원한데 얼마 전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일이 한 가지 또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여자의 자세한 최후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아볼 생각도 전혀 없지만 아마도 아주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눈을 감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던 무거운 짐이 후련하게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태어난 둘째 아들은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둘째가 태어난 후로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섯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사평 남짓한 더러운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던 소녀가 이렇게 번듯한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지만 참 파란만장하고 다사다난했던 삶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끝이 해피엔딩이니 참 다행이죠. 그렇지만 아직 제 인생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으니 이 행복은 죽는 날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비록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한들 언젠가는 저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지 하면서 돌아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꼭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망에 잠식되지 말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제가 그러했듯이요. 쓰다 보니 이야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들으시면서 지루하시진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입니다.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옛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닌가 봅니다.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이 평생을 혼자 힘으로 버텨왔으니 말이죠. 돌이켜보면 참 기가 막힌 세월이었지만 지내고 나니 참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모를 만큼 잠깐이네요. 사실 오늘은 살아온 이야기를 어딘가에는 남기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조언도 구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야 다 그렇기는 했지만 저는 친척 아저씨의 중매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도 3년 만에 아들을 둘씩이나 낳아놓으니 시댁에서는 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러는 사이에 남편의 마음은 영 딴 데가 있었나 봅니다. 원래부터 성실한 사람은 아니긴 했습니다. 빨래해서 곱게 옷에 입혀놓으면 그 길로 읍내로 나가 놀기 바쁜 사람이었고 그러더니 둘째가 돌을 지내자마자 몇 년 안 있어 젊은 과부랑 바람이 나서 새 살림을 차리겠다고 야단이었죠.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지위는 없었고 거의 더부살이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도 신랑이라고 이따금 뭔가를 챙겨주고 했던 기억은 나지만 몇 해를 그 노릇을 하고 나니 신물이 났습니다. 돈이라도 좀 벌어지고 있어야겠다 싶어 시장통에 나가 채소 다듬는 일을 했는데 그거라도 하고 있으면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는 마음이야 훨씬 편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법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작은 점포를 하나 열 돈이 생겼어요. 전 거기서 약재를 취급하고 점심에는 우거지국밥을 팔았습니다. 재료비라고 할 것도 없어서 버는 족족이 다 돈이 되었죠. 그러다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 선지를 넣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고기국밥을 했습니다. 사람도 열었을 만큼 가게도 커졌습니다. 장사수완을 갖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꾸 하다 보니 눈치가 곧 수완이 되더군요. 저희 애 둘은 시장통에서 다 자랐죠.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는 시댁에 나왔습니다.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것은 좀 나중이지만 문간방에 살더라도 내 손으로 애들 키울 능력은 되겠다 싶어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도 있었고 장사가 참 좋았습니다. 가마솥에 불 피워놓고 그걸 쳐다보고 있노라면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좋았고 종업원과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신이 났죠. 그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나와 애들을 잘 키워보려 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소리는 안 듣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세월이 요즘만 같아도 땡빚을 내서라도 크게 공부를 시켰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들만큼만 시켜도 잘 크겠거니 했던 게 실수였나 봅니다. 애미가 되어서 자식이 공부를 하는지 숙제나 잘해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돈만 벌었던 게 이유였나 봅니다. 뭐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주산학원이나 보내고 말았던 게 지금 생각하면 크게 후회가 됩니다. 더군다나 자식들은 좀 다른 애들과 달랐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얌전하고 순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어울리는 무리가 달라졌던 탓이겠죠. 제가 눈치를 챘을 땐 이미 어느새 한참 엇나가 있더군요. 제 말은 듣지 않은 지 오래였고 제 앞에서 거짓말도 술술 할 줄 알았고 어느 날은 가게 돈을 몰래 빼가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이러니 학교에선 오죽했겠습니까? 형제가 모두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이래저래 학교에 불려가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큰애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머님, 치훈이가 학교에서 큰 말썽을 피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만 터졌다 하면 꼭 치훈이가 그 무리에 끼어 있으니까요. 저로서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때 담임 선생이 하는 말을 좀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미련한 건 저였습니다. 그 선생 나름으로는 참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켜보다가 한 소리였을 텐데
저는 선생이 애들 사고 친 걸 수습하다 보니 곤란해서 하는 소리로만 알았죠. 나름 돈도 잘 버는 엄마라는 이상한 자존심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봐야 국아줌마 국밥집 사장님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내 자식 감싸고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몇 번이고 매를 들고 혼도 내보았는데 저 역시 담임 선생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저 좀 까불거리고 사리분간을 잘 못할 뿐이지 그냥 옆에 서서 어울리기만 했다는데 뭘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장사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애를 따라다니며 어울리는 친구들을 다 관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형제가 까불거리는 게 어찌나 지 애비를 쏙 빼닮았는지 그렇게 엇길로 나가는 걸 손도 못 써보고 내비두니 결국은 말썽 부리고 다니는 데에는 이름이 난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생도 형 하는 짓을 보고 그대로 하고 다녔죠. 자식이라고 있는 애들이 둘 다 그러고 다니니 그때부터는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둘 다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못 가고 공고와 상고에 들어갔죠. 큰애는 고등학생이 되더니 아예 내놓고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이왕에 못된 놈이 될 거면 의리도 좀 있고 근사한 놈이 되었으면 또 모를까. 지 동급생에게는 못 그러고 후배들 단속이 나면서 때리고 다니는 아주 염치 없는 자식이 되더군요. 그러더니 그마저도 2년을 못 다니고 자퇴를 하고 나서는 그저 형편없이 빈둥거리는 논팽이 노릇이나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둘째는 좀 조용해져서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꼴은 형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쯤은 저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 복, 자식 복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모아놔야 저 두 녀석 인간구실이라도 시키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나마 둘째는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했으니까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이내 가게에 출근을 시켰습니다. 가게에서 일도 좀 배우고 해야 이 가게를 물려주든 먹고 살도록 도와주든 하겠다고 반협박을 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근 10년을 가게에 붙들어 두긴 했지만 녀석을 길들이느라 제 혼이 빠질 뻔했습니다. 지 기분에 거슬린다 싶으면 손님과도 다투고 있으니 제 속이 어디 나만하겠습니까? 참 제 새끼지만은 어찌 인간이 그리 어물어 빠졌는지 장사가 힘든 게 아니라 녀석을 길들이는 게 몇 배는 더 고생이었습니다. 절에 갔다가 어떤 스님이 절 보고 제 평생의 고통이 다 자식들에게서 온다는 말을 하시곤 했는데 참 자식놈과 싸우다 눈물로 잠에 드는 날엔 스님이 하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뱅뱅 맴돌아 더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첫째는 20살이 되면서부터 동네에서 순찰을 돈다, 대장질을 한다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그게 완장질이고 권력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동네 일을 보려면 좋은 차가 한 대 있어야 한다고 졸라대서 어쩌나 보자 하고 차를 사줬더니 그때부터는 숫째 이상한 계집애들이랑 놀러 다니기만 하더군요. 30 가까이 되도록 제 손으로 10원 한 푼 벌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성 없고 까불거리기를 잘하다 보니 사줬던 차도 얼마 못 가서 큰 사고를 내게 되었죠. 천만 다행히로 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고 수습을 하자니 큰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그 돈도 애미가 해줄 줄 알았는지 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 저는 이참에 버릇을 고칠 생각으로 모른 채 하고 있었죠. 일이 좀 복잡해질 것 같으니 그제야 제게 와서 슬며시 수습해달라는 투로 말하는 첫째 부탁을 저는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네가 벌인 일 네가 수습해라. 이 정도 책임질 생각도 안 하고 차를 몰 생각을 했단 말이냐? 난 더 이상 네 뒤치다거리 할 생각 없다. 성인이 됐으면 책임도 져야지. 뭐? 그래서 돈 안 해주겠다고? 나 감옥 가라고? 어차피 엄마 죽으면 그 돈 다 내 건데 지금은 왜 못 준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나도 지금 내 돈 달라고 하는 거라고. 네 돈? 누가 내 돈이 네 돈 된대? 난 절대 못 준다.
네가 벌어서 물어주든지 감옥 갈 테면 가라 이놈아. 큰 녀석의 말본새도 기가 막혔지만 옆에서 듣고 있는 둘째도 형 하는 대로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얘네들이 자식이라고 뭘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동물이 지 새끼 키우듯이 그렇게만 생각해야겠다고요. 속은 문드러졌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거품 물고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사고 친 돈을 제가 물어주기는 했는데 큰 녀석은 무슨 앙심을 품었는지 그 이후 노골적으로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저를 보면 예민하게 굴고 화를 냈죠. 어느 날은 제가 그놈 방을 치운답시고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겨놓았는데 갑자기 방문을 획 젖히고 와선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물건을 함부로 만졌다고요. 작은 말다툼은 어느덧 큰 갈등으로 번졌고 저도 큰애도 못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바라냐. 그냥 사고 안 치고 남들 들어가는 직장 가서 돈 버는 거. 그것뿐인데 그게 그리 힘들어. 내가 돈을 왜 안 벌어? 나도 벌어. 도박판 기웃거리면서 돈 버는 게 그게 버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놈아. 엄마나 평생 국밥 팔면서 살아. 난 그런 직업으론 돈 안 벌어. 큰애가 제 직업을 한참케 생각한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그래도 국밥 팔아 번 돈으로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생활비 보태준 건데 그 말이 제게 정말 상처로 다가오더군요. 옆에 있던 작은 애도 형 말을 듣곤 좀 너무하다 싶었는지 큰애에게 사과하라 했지만 끝끝내 녀석은 제게 사과 한마디 없이 획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저도 큰애도 별 대화 없이 지냈고 필요한 말 이외엔 서로 하지 않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살갑게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혹시 정신이라도 차린 건가 싶었는데 큰애가 제게 그러는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마감을 준비하는 절 붙잡고 안마를 하더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도 엄마 따라 장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때 몇 년 전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못된 말을 했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엄마, 시간이 흘러도 그건 꼭 사과하고 싶어. 엄마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날 좀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새 새로 잘 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엄마, PC방이라고 들어봤지? 요즘 돈 있는 친구들은 다 그거에서 돈 벌더라고. 나도 엄마처럼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도 시켜드리고 결혼도 해서 손주도 안겨드리고 싶어. PC방? 솔직히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놈이 이래서 나한테 잘해줬구나 싶어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났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사과도 받기 싫었고요. 허나 이제야 마음 잡고 이놈도 나이가 차니 먹고 살 걱정도 한다는 생각이 들자 도저히 첫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알아보니 생각보다 큰 돈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또 본인이 장사를 하면서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 사업이 잘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철은 들 거란 생각이 들자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큰애를 불렀습니다. 그래, 너도 엄마를 옆에서 봐서 알겠지만 장사는 쉬운 게 아니다. 손님들 비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성격도 무척 세심하고 꼼꼼해야 해. 그날그날 매출도 잘 확인해야 하고 때마다 어떻게 매출을 올려나갈지 고민도 많이 해야 한다. 엄마는 음식 장사로 니들을 다 키웠지만 네가 한다는 그 PC방인가 뭔가 하는 장사는 더 힘들 수도 있어.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알았니? 네, 엄마, 그거 걱정 말아요. 나 이제 새 인생 살 준비 됐어요. 당당히 사장님 돼서 보란듯이 성공할 거예요. 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요, 엄마. 큰애는 성공할 수 있다며 호기롭게 말까지 했고 이렇게 의욕적인 모습은 처음 봤던지라 조금 낯설긴 했습니다만 보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고등학교 근처에 PC방을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목도 나쁘지 않고 수입도 괜찮을 것 같았죠. 그런데 개업식이 끝나고
한동안은 연락이 없는 겁니다. 걱정도 되고 혹시나 하여 한 번은 몰래 말도 하지 않고 찾아가 봤습니다. 가보니 제법 사람도 쓰고 손님도 가득한 것이 뭐가 장사가 되기는 되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오래 장사한 제 눈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먼지가 컴퓨터 근처에 가득 쌓여 있었고 바닥 청소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죠.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나고 있었고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결국 제가 직접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고 변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나오니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피면서 일은 안 하고 휴대폰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사장이라는 제 아들 녀석은 손님들하고 떡하니 앉아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게임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죠. 그래서야 무슨 장사가 돌아가겠나 싶어 저는 걱정된 마음에 그날 저녁에 큰애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까 네 PC방에 왔다 갔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큰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왔어요, 엄마? 말이라도 하죠. 오늘 내가 널 부른 이유는 아까 PC방에서 본 것들을 좀 말하려고 부른 거야. 보아하니 청소 상태도 엉망이고 네가 쓰는 사람은 일하는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얘야, 사장이랑 사람이 관리에 소홀하면 밑에 사람들도 같이 가게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엄마, 아까 손님 꽉 찬 거 못 봤어요? 장사 잘 되는데 왜 그래요, 괜히. 그리고 내가 손님들이랑 게임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손님들이랑 게임을 해야 손님들이 우리 PC방에 돈을 더 쓰고 가는 거야. 영업이고 서비스라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은 내가 자를 거야. 말은 청산요수였지만 저는 노파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PC방을 나오면서 다른 가게도 가서 비교해봤거든요. 다른 가게는 사장이 열심히고 가게도 깔끔하고 그런데 아들의 가게는 사장부터 놀고 있으니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뭐가 아쉬워서 열심히 쓸고 닦고 인사 잘하고 하겠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을 자를 게 아니라 네가 본보기를 보이라 말했지만 아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하는 말은 또 다른 잔소리였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가게는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 김새를 보인 건 개업하고 2년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의 가게 옆에 다른 새로운 PC방 하나가 생기면서 손님들이 모두 그리로 빠져나간 모양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가보니 그 PC방은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쾌적할 뿐더러 명수도 굉장히 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들의 얼굴은 죽상이 되어갔습니다. 저 대신 첫째를 보러 간 둘째의 말에 따르면 형이 PC방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도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술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마음을 다잡아줘야겠다 싶어 첫째를 불렀지만 이번엔 녀석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인건비줄 여러 개 안 돼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빼고 모두 잘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마지막으로 첫째의 얼굴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죠. 결국 3년을 겨우 채우고 아들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거라고는 색시될 여자였어요. 바로 아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애였죠.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옷차림도 이상했고 말투도 예의라고는 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제가 인사하러 와서도 저와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거나 제가 하는 말을 못 들은 척 하는 태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뭐 반대한다고 들을 아이도 아니고 전 그냥 체념했습니다. 어차피 분가할 자식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생기더군요. 첫째가 결혼한 후 어느 날은 며느리 손을 끌고 제 가게에 와서 슬슬 웃으며 부탁을 또 해오는 겁니다. 이번엔 당구장이었어요. 며느리까지 동원해 그 버릇없던 아이마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차려달라고 졸라대는데 정말 참 둘 다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이번엔 당구장? 제 짙은 한숨에 첫째는 애교를 부리며 자길 믿어보라는 둥
호강시켜 주겠다는 둥 했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참 부모라는 게 죄일까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또 두말 없이 당구장을 차려주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더 한다고 들어먹을 것 같지도 않았고 차려줄 때까지 가게에 계속 와 저를 졸라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손 떠난 자식이라 생각하고 해줬습니다. 물론 첫째는 당구장을 제게서 얻어낸 홀은 애미 찾아오는 일이라고는 명절에 딱 2번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반나절 잠깐 앉았다가 가버렸고 며느리 역시 명절날 잠깐 앉아있다 가길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얼른 가자고 첫째를 졸라댔습니다. 물론 연락도 한 통 없었죠. 최소한 가게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첫째네는 이외에도 경우가 없었습니다. 명절날이 되면 제 허리가 아프고 몸이 쑤셔왔어요. 며느리 눈치가 보여 제가 모든 명절 음식을 준비하곤 했으니까요. 여기까진 좋습니다만 제가 음식을 준비했으면 최소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데 첫째도 며느리도 그런 말을 못 배운 사람들처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달랑 과일 하나 들고 와선 그것마저도 굉장히 큰 호의인 듯 행세하는 첫째네를 보면 정말 내가 자식 교육을 저렇게밖에 못 시켰나 후회가 될 정도였죠.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건 둘째였습니다. 속이 어쨌든 저와 함께 식당 일을 오래 하면서 이제 제법 사장티가 난다고 해도 될 정도였죠. 제 마음 같아선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하기를 바랐습니다. 가게 규모도 작은 편이 아닌데다가 인근 관공서 손님도 많이 오고 고정적으로 오는 단골도 있으니 큰 욕심만 안 내면 이만한 장사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둘째는 옷가게 대리점을 운영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옷가게? 갑자기 무슨 옷가게냐? 엄마, 나 어렸을 때부터 옷에 관심 많았잖아. 이제 이런 식당은 너무 오래 했고 나도 질려. 옷가게도 매출이 쏠쏠해 잘만 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고 식당 영업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운영하면 분명 잘 될 거야. 그쯤 되었을 땐 사실 저는 좀 많이 지쳐있던 차였습니다. 젊어서부터 너무 악착같이 살아서 그런지 몸도 성한 곳이 없었지만 정신이 허물어지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둘째와 맞서며 이 가게를 계속하라고 설득할 기운도 없었고 장가도 간 자식을 언제까지 부릴 수도 없고 갓 들어온 며느리 눈치도 보여서 그만 가게를 넘기고 그 돈으로 둘째의 바람대로 옷가게를 열어줬습니다. 한평생 꾸려왔던 장사를 정리하고 나니 집 한 채와 돈 5억이 남았습니다. 뭐 그만하면 욕심 없이 노후를 보낼 수도 있겠더군요. 제가 돈에 조금만 더 야갔더라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많은 권유가 있었지만은 고집스레 장사만 하다 보니 그 흔한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둔 것이 없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벌써 오래된 집을 조금씩 고치고 넓혀서 살던 것이니 크게 보잘것은 없고 그나마 돈 5억이 이제 남은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당구장이야 뭐 말할 것이 크게 없습니다. 당구장이란 장사가 뭐 크게 잘 되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만 딱 한 것은 둘째였습니다. 신발이랑 옷을 파는 장사를 좋은 자리에서 크게 시작하려고 한 것이 화근이었죠. 제일 잘 팔리는 메이커는 더 이상 대리점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맞상대도 못 되는 메이커를 번화가에서 열어놓으니 장사가 신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적절한 시기에 손해 안 보고 물건을 파는 그런 요량도 없거니와 장사 수완도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죠. 결국 몇 년 안가 가게를 빼기는 했는데 그나마 크게 시작한 가게이다 보니 건질 것이 조금 있어서 백반과 분식을 같이 파는 식당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하던 장사를 그만두고 나니 언젠가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있는지라 예사롭게 여기다가 어느 날 병원을 찾았더니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불안한 생각이 들어 한참 애를 졸였더니 대장암이랍니다. 급히 수술을 했죠. 참 기가 막히더군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쉬려니까 암에 걸리다니
그냥 일하고 죽을 팔자였나 보다 했죠. 수술을 끝내고 자식들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그런 제 감정은 생각 않고 아들들은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별다른 내색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사는 형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찾아오는 횟수도 줄었고 와도 그저 입만 꾹 다물고 있다가곤 했죠. 늙으면 느는 건 눈치밖에 없다고 슬슬 아들들의 낌새가 뭔지 짐작이 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큰애가 찾아와서 이러더군요.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재산증여 같은 건 미리 해두면 좋대. 대충 눈치로는 알았지만 막상 직접 말을 대하고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아픈 애미더러 얼른 죽으라는 소리나 들으려고 내가 이날이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낌새를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존심 때문이었죠. 증여고 상속이고 당장 급하게 줄 거 뭐가 있니? 집이라고 한 칸 있는 거 니들이 들어와 같이 살 테냐? 엄마, 집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다 살아계실 때 정리할 건 정리한 게 좋대. 나중에 혹시 희원이랑 나랑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상할 일 만들고 뭐 있어. 이참에 갖고 계신 돈 좀 베풀면 나도 보태서 다른 장사라도 해보고 성민이도 애들 코 묻은 돈 안 벌어도 되고. 의? 지금 형제간에 을이라고 했니? 거 참 좋더라. 애미가 일평생 일해서 줬던 돈은 다 말아먹고 여태 그 많은 돈들 가져가면서 애미하고 상의 한마디라도 했니? 이제 아픈 애미 앞에서 놀린다는 그 말이 결국 줄 돈 있으면 빨리 주고 죽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 아니야. 밖에 며느리 듣는데 큰 소리 내기 싫다. 이제 엄마도 살 돈밖에 없으니 그런 소리 하려고도 노지 마라. 내쫓듯이 첫째를 보내고 나니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뭘 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지. 그래도 남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마음을 잘 추스러 왔는데 제가 왜 내 돈 주고 좋은 옷 한 번 못 사 입고 화가 나도 소주 한 잔 아까워서 못 마시고 그러고 살아왔는지 너무 후회가 되더군요. 한순간에 자식들로 인해 제 인생 전체가 깔아뭉개진 기분이었습니다. 첫째는 그 후에도 제게 연락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든 남은 인생 잘 한번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당장은 좋은 걸 못 누리고 살더라도 지나가다 좋은 꽃이 있으면 사다가 마당에 옮겨 심기도 하고 제 눈에 보기 좋도록 집도 좀 꾸미고 그러고 살았죠. 그런 의지 때문이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식구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선연한 기억이죠. 그날도 저는 마당에 앉아 햇볕도 쬐고 화분을 손보며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나? 집으로 들어서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얼어붙는 것처럼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을 제대로 마주한 건 근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나와 있었네. 추운데 왜 나와 있어? 웬 화분은 또 이렇게 많고? 30년 만에 만나면서도 마치 어제 집을 잠시 비웠다 온 사람처럼 저를 대하는 남편을 보면서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때 제 꼴을 봤다면 아마 낯선 것을 경계하는 고양이 같았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들어가세. 커피 사왔어. 들어가서 이거라도 한잔하세.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저는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남편을 뻔히 쳐다보기만 했죠. 남편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안 본 사이에 늙기도 많이 늙었습니다. 젊었을 적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고 이제는 애들 얼굴을 놓고 남편 얼굴을 기억해야 할 판이었어요. 30년이란 그만큼 긴 세월이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와 제 커피를 챙겨주던 남편은 어떻게 찾아왔는지부터 얘기했습니다. 식당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바뀌었길래 물어물어 찾아왔어. 좀 놀랐지?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가 남편을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이 지역도 많이 바뀌었고 남편도 고향을 떠났나 돌아왔다를 반복하며 살았지만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친척들을 통해 알고 있었죠. 몇 번인가 먼 발치에서 마주치기도 했고요. 다만 제가 만나는 것을 피했을 뿐이죠. 그동안은 자네가 자식들도 잘 키우고 마음 같아서는 뭐라도 보살펴주고 싶었지만 나보다도 형편이 낮게 잘 살고 있으니 보려 왔다가도 이내 돌아서고 했어. 나타나기 염치 없었고 그런데 아프다고 하니 도저히 안아보고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남편은 제 언니를 통해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자는 마음으로 왔다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혼자 이야기를 늘어놓던 남편은 잘 지내라는 당부만 하고는 조금은 허망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러고서는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두어 번 차츰 다녀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올 때는 항상 몸에 좋다는 것을 잔뜩 사들고 오곤 했죠. 저는 이런 남편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남편의 이런 성의와 마음이 반갑고 좋았습니다. 꽃과 나무만 보며 적적하던 마음을 달래야 하던 찰나 익숙한 사람 한 명이 찾아와 내 안부를 물어주니 마치 걷잡을 수 없이 외롭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가끔 속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수년 전 재혼한 여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남편은 제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자기 업보인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책임감이 없이 살아서 같이 살던 여자들이 다 몹쓸 병이 드는 것만 같았다고요. 그래서 늙음하기나마 혼자 있는 제가 염려되어 종종 둘러본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후에는 한참을 저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가장이었는데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 해서 미안했다고요. 당신 혼자 외롭고 힘들게 두어 미안했다고요. 당신의 청춘을 빼앗아서 미안했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지난 세월이고 이미 묻어둔 기억들이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아이를 키웠던 그 시장통과 처녀 시절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냉정하게 더 말했던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고 그런 거는 다 괜찮으니 이젠 안 와도 돼요. 나는 더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허나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좋게 타이르듯이 말해도 남편은 제 말을 못 들은 척 계속 절 찾아왔고 어느 때부터는 매일 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정하고 오는 남편을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면 모른 척 없는 사람인 척 밥이나 차려주고 방에 들어가 있었죠. 남편은 그런 차가운 대접에도 웃는 낯으로 저를 대했고 괜히 제게 장난을 걸며 대화를 시도하려 들었습니다. 저를 따라 꽃을 심기도 했고 어느 날은 꽃보다 제가 더 예쁘다며 사진을 찍으러 들기도 했죠.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내려 사진을 찍지 못했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어떻게든 저와 붙어 있으려 했습니다. 몸에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먹이려 했고 제가 쓰다고 입에 안 대려고 해도 무서운 어머니처럼 달려들어 입안에 떠먹이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제가 먹으면 잘했다고 입에 사탕 하나를 물려줬지요. 젊었을 적이야 이럴 것이지 지금에 와서 왜 이러는 건지. 그런 남편과 지나간 세월이 괜히 원망스러워서 남편을 차디차게 대했건만 저도 아픈 몸이 되다 보니 어느새 그런 남편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거북스럽지가 않았죠. 중간에 몇 번 응급실을 간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잠도 자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 내 몸이 아프다가도 나 때문에 밤을 꼴딱 샌 남편 걱정에 저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게 되더라고요. 결국 원망도 서러움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 별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는데도 자꾸 쓰러지는 걸 보다가 못했는지 남편이 아예 저와 같이 살겠다고 하더군요. 나랑 같이요? 이제 와서 뭐하러 병수발을 듭니까?
됐어요. 난 혼자가 편해요. 그렇게 말해도 내일 짐 싸들고 여기로 올 거요. 그렇게 알고 있어주게. 언제 재발될지도 모르는데 남편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내뱉은 말이었지만 남편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면서 오는 게 싫다며 기어이 집에 오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30년 만에 다시 함께 살게 됐습니다. 다시 재회한 남편은 사람이 정말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1시간을 주물러주고 밤마다 혈액순환에 좋다며 직접 족욕을 시켜주고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며 가끔은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제가 꽃을 좋아하니 새벽 꽃시장에 마당에 심을 꽃들을 사오고 꽃을 심는 제 모습을 찍으며 좋아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제 남편을 보면 아내에게 저리 극진할 수가 있다며 남편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고 덕분에 저는 동네에서 가장 부러운 여자가 됐네요. 남편과 팔짱을 끼고 시장에 나갈 때면 어찌나 든든하고 좋던지 괜히 남편의 두툼한 손을 한 번 더 꽉 잡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그만큼 행복했어요. 사람의 손길이 이리도 포근하고 따뜻한 건지 손길로 전해오는 마음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는지 남편을 통해 다시금 알아가는 것 같았죠. 아들들이 아픈 절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는 이 시기에 과연 남편이 없었다면 난 정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그런 좋은 시간도 한 1년 남짓 되었을까요? 암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손을 못 써볼 것 같습니다. 전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지만 이제는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 마음은 크게 불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간 수술이 잘 되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는 했지만 가끔 뱃속을 쥐어짜는 것 같고 혼절할 것 같은 상황이 몇 번 왔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재발이고 전이고 그런 말과는 상관없이 당장에 몸이 크게 아프거나 불편한 점도 없었고요. 다만 병원 생활이다 보니 혼자서 뭘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아들들이죠. 아들들은 남편에게 맺힌 게 많은지 저만 보면 남편의 험담을 하곤 했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아들들에게는 아빠라고 해도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일 테니까요. 그래서 가끔 아들들이 오면 남편은 알아서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몇 번은 만나서 다투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들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오로지 또 저희들이 속 차리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 사람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이거 분명히 엄마 재산 노리고 온 거라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우리 집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용하던 마음에 다시 울분이 솟구칩니다. 언제가 됐든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이 누구에게 가든 저는 아무런 신경 쓸 일이 없을 테니 돈이 어떻게든 물려줄 테니 솔직히 자식들이 되도록 덜 찾아오기를 속으로 바랬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지내고만 싶었으니까요. 허나 자식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절 찾아와 남편을 멀리하라고 난리였고 재산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보다 못한 옆침대 할머니가 고만하라고 아들들을 말릴 정도였죠. 자식들이 오면 남편도 나가 있으니 남편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은 결국 지난주에 터졌습니다. 아들 둘이 남편이 있을 시간에 쳐들어오듯 병실에 찾아왔죠. 엄마, 우리 오늘은 이야기 마무리 좀 하자. 이제 더 머뭇거리고 할 게 아니야. 정신이라도 좀 온전하실 때 재산 같은 거라도 좀 미리 정하자고요, 제발. 첫째는 늘 하는 그 말로 저를 다그치고 둘째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말할 기운도 없어 그냥 아들들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내줬습니다. 너희들 그러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 모친을 편하게 해드려서 병을 낫게 할 생각을 해야지. 병상에 찾아와서 재산 이야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무슨 보력이야? 어?
이분 진짜 보자보자하네. 재밌으시네. 뭘 모친이 어째요? 그런 어르신은 누구신데요?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세요? 제 나이가 내일 모레 이제 40이 되거든요? 근데 평생 못 보시던 분이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러세요? 그 연세에 갑자기 돈 욕심이 생기셨나? 그런다고 엄마가 뭐 한몫 챙겨드릴 것 같으세요? 당신 속셈은 우리가 잘 알고 엄마도 알아요.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사라지세요. 뭐라고? 남편도 화가 났는지 얼굴이 붉어졌고 병실이 시끄러워지자 직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첫째가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직원분이 간신히 첫째를 말려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절 겨우 진정시키긴 했지만 제가 받은 충격은 상당했죠. 생각도 많아졌고요. 무엇보다 정말 이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을 정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로요. 아들 둘에게 똑같이 나눠주려던 돈 4억은 모두 남편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은 아직 모릅니다. 남편의 건강 역시 좋지 않다는 것을요. 아마 저보다는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돈을 갖고 뭘 누릴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의 질곡을 곱씹을 밖에요. 아들들은 분명 절 원망하겠지만 전 한평생 아들들을 위해 살아왔고 해줄 만큼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기들의 삶은 자기들이 헤쳐나가야 하고 그럴 나이죠. 저를 원망한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결정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조금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제가 아들들에게 돈을 정말 남겨주지 않아도 될까요? 정말 제 몫은 다한 걸까요?